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이번 한 주였는데요. 주 초반에는 굉장히 시장 충격이 컸었고요. 이제 금요일, 목요일 가면서 영향을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공매도 충격에서 시장은 일정 부분 벗어난 것일까? 이런 질문하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는 언제 달릴 것인가?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요.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와 함께 두 가지 내용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매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게요. 월요일, 화요일은 꽤 충격이 월요일은 꽤 컸었고요. 예. 이제 좀 벗어나는 모양새인데 일단 이제 나흘 동안 하루 쉬었으니까 있었던 시장 상황, 공매도 흐름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어제 엄청 바빴어요. 네. 그 공매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연락해서 요새 공매도 트렌드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었는데 네. 요새 이제 공매도가 14개월 만에 재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 포지션을 잡으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기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를 하는 거며 도대체 뭐 어떤 포지션을 왜 잡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첫날은 공매도가 한 8,300억 정도 나오다가 어제는 한 6,469억 원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공매도 되면은 내 주식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지수 전체적으로는 공매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코스닥이나 바이오 가지신 분들은 영향 꽤 받았죠.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코스피만 보면 그러니까 개별 업종, 개별 종목까지 내려가는 걸 좀 뒤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 오히려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 쪽에서 좀 걱정하시는 게 여기가 굉장히 그 주가 떨어뜨린다라는 지수 떨어뜨린다라는 어떤 그 나쁜 그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또 야 공매도 또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좀 걱정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오히려 옐런 의장이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얘기해갖고 빠진 거지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좀 특이 종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삼성카드와 오뚜기가 공매도가 재개한 이후 3일 연속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일 기준으로는 공매도 과열 종목은 이제 차바이오텍하고 주성 엔지니어 두 종목이 나왔는데 사실 첫날 22개 종목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투자자별로 공매도 비중을 보면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한 90% 정도 되고요. 기관이 한 8%, 개인은 한 1.7% 수준입니다. 사실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그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게 문제다라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 2조 4천억 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좀 확보를 했는데 사실 개인들이 공매도에 그렇게 참여를 할 만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만들어 놔도 좀 많이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거래 대금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에는 이제 뭐 공매도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죠.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가 제일 많았고요. 2위는 LG 디스플레이, 3위는 기아, 카카오, LG전자 순이었습니다. 그 비중을 기준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거래 대금 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 오뚜기, 롯데지주,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쪽에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뭔데 삼성카드가 뭐가 그렇게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몰리냐 그랬더니 이거를 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가 외국인은 무슨 대단한 정보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 오는 11일에 MSCI 한국 지수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삼성카드가 이제 지수 편입에서 제외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수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MSCI 지수에서 그때가 되면 좀 빼야 됩니다. 종목이 바뀌게 되면. 그럼 그거에 앞서서 지수 편입 종목에 빠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공매도를 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오뚜기라든지 현대해상, 롯데지주 이런 데들이 다 지수 편입하고 관련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투자가 왜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본다면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될 것인가 안 되실 것인가를 볼 때 이 외국인이라는 거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MSCI 관련해서 좀 시장에 잘못된 내용이 좀 전달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어떤요? 예. 내용이 뭐였냐면은 MSCI 한국 선진국 지수에 이제 한국이 들어갈 것이라 수혜를 볼 거라는 내용이 어제 증권시장에서 좀 파다하게 좀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전경련이 그 지난 4일에 그 MSCI에다가 우리를 선진시장에다 승격을 시켜달라 그러는 의견서를 보낸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전달이 되면서 야 선진 지수가 되면은 뭐 이게 수혜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어제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흥 시장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외국 자금이 잘 안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신흥 시장을 좋아하는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리스키하면서도 그렇죠. 성장성이 네. 더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 뭐 그렇게 그 위험이 크지도 않고 또 이제 이머징 비중을 줄여야 되면 같이 한국도 줄여야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구조는요. 예, 네. 그래서 뭐 한국이 그렇게 신흥국 중에 그러니까 신흥국 투자를 좋아하는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선진 지수에 포함이 되면은 이게 좀 수혜가 올 거라는 건 맞을 건데 이게 이제 그 MSCI가 6월에 연례 시장 분석 작업을 하긴 합니다. 근데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포트폴리오 그렇죠. 변경을 하려면 2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과도하게 뭐 이게 수혜 줍니다, 뭐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거는 조금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도 그 공매도 상위 기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공매도에 정말 오랫동안 시달린 기업이에요. 그리고 근데 최근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네. 이게 디스플레이 시장의 어떤 그렇죠. 치킨 게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분위기고. 근데 왜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높은 순위에 좀 있냐 이제 그것도 좀 물어봤더니 그 전환사채 물량이 한 8천억 정도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전환 청구가 가능해진 게 작년 8월인데 지금 전환가액이 한 2만 원 정도 돼요. 근데 현재 주가가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지금 공매도 치면 5천 원 수익 확정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의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게 이전에도 이루어지고 이번에도 이루어졌지만 이전에는 업황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서 공매도를 했던 그런 수량이 많았던 거고 지금은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좀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좋습니다. 근데 그 발행돼 있는 전환사채 물량이 한 8천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많이 오른 종목에 공매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코스피의 며칠간의 흐름은 많이 올랐다기보다 MSCI라든지 혹은 전환사채 약간 구조적 요인으로 주가가 밀릴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팔았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거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영향을 뭐 지수로도 더 받은 거 아닐까요? 코스닥 동향은요. 그러니까 코스닥 동향도 살펴보면은 그 첫날 그 다원시스라는 회사가 공매도 거래 비중 1위였어요. 예. 그럼 다원시스도 회사가 꽤 좋은데 이게 왜 갑자기 이게 공매도가 몰릴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몰릴 때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주가가 하락할 거에 베팅을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게 공매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외국인들도 이 어떤 자신들의 구조를 짜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 지난 15일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게 14,850원에 했는데 이게 10일 날 신주가 상장이 돼요. 10일 날 상장이 되는 근데 지금 그 주가가 한 18,000원, 19,000원 요쯤 되거든요. 그럼 증자 신주가 15,000원이고 대충 한 2만 원 정도가 주가라 그러면은 그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분들이 10일에 신주 상장되기 전에 공매도를 해놓으면 그게 이제 한 5,000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상증자 이벤트가 이미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아, 다원시스의 주가가 더 하락할 거야 라고 해서 베팅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뭐 그 발행 가격이 정해질 때는 제한이 되는데 이게 발행 가격이 제한된 이후에는 공매도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있는 기업들하고 이제 신주 가격하고 현재 가격의 차이가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공매도가 많이 나올 거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젠도 공매도 많아가지고 좀 말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시젠도 지난해 한 달 동안 5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무상증자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물량도 많은데다 주가가 워낙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상증자가 공매도 수량이 나오는 것이 크게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공매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좀 물어봤습니다. 그 바이오 주식의 어떤 면 때문에 이게 좀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국내 바이오 회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알면서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바이오주에 공매도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제 롱숏을 가지고 많이 들어온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롱숏이 어떤 게 있냐면은 롱숏도 이제 바이오만 대상으로 롱숏을 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종이 있었을 때 여기서 업종 간 국가 간의 업종 간 PER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 자료를 하나 줘갖고 봤는데 일단 그 PER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한국의 바이오 회사의 PER이 한 240배 정도가 돼요. 근데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의 PER이 35배가 됩니다. 그럼 거의 막 7배, 8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바이오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국이 11배, 미국이 20배. 반도체는 보통 25배, 미국이 27배. 뭐 통신 미디어는 뭐 한국이 한 41배, 미국이 37배. 그러니까 이게 PER 배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벌어져 있질 않아요. 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40배, 350에서 35배고 확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국 바이오 섹터에다가 숏을 치고 미국 바이오 회사에다 롱을 치고 있죠. 하면은 롱숏 전략으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주에 숏이 많이 몰리는 게 뭐 개별 회사 하나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기보다는 한국의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뭐 바이오 섹터하고 비교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꽤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숏이 들어왔을 때 내 주식에다 왜 이렇게 숏을 하지? 왜 내 주식에다 공매도를 하지?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공매도하는 패턴들을 좀 읽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의 공매도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좀 오늘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사면서 한쪽은 파는 이게 이제 소위 롱숏인데요. 사고파 매수 매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해외에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이죠. 예. 근데 어쨌든 시장에 대한 충격은 전문가들도 그리 크지 않을 걸로 봤고 결국 펀더멘탈 경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만 종목별로는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충격이 없지 않았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특별히 코스닥,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 얘기 조금만 짧게 마무리할게요. 자동차 얘기도 뒤에 해야 되세요. 그럼 짧게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네. 우리가 공매도를 너무 늦게 푸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버슈팅 되기 전에 좀 미리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여기서 우리가 코스닥이 1000 넘어간 게 최근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오버슈팅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공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의 어떤 그 안정성을 좀 높이는 측면이 물론 지금 당장 그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되게 마음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오버밸류된 부분들이 영원히 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꼭 바이오만 볼 게 아니라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좋은데도 공매도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카카오 공매도는 왜 나와요? 그랬더니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51조 원이고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59조 원으로 비슷합니다. 네. 근데 카카오는 PER이 328배예요. 근데 네이버는 지금 60배거든요. 그럼 카카오가 아무리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네이버보다도 PER을 거의 한 5배 넘게 더 받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네이버롱 카카오 숏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의 내 주식 하나하나만 보시면서 그러니까 원래 투자나 어떤 전략을 짤 때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 매도 물량, 공매도 물량들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는 걸 좀 아시면서 접근하시면은 매수 투자하실 때도 좀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왜 이렇게 빠르지? 도대체 파는 자들은 누구야? 이런 생각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면 대응하시기가 쉽다는 얘기고요. 오늘 딥사이트 공매도 관련된 얘기부터 쭉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자동차. 우리 권 기자가 또 자동차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현대차나 뭐 자동차 관련주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언제 달릴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뭔가요? 네.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가 판매가 괜찮거든요. 그러게요. 네. 꽤 괜찮은데 꽤 괜찮은 정도보다 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4월 같은 경우에 글로벌 판매를 이제 계획보다 초과 달성했는데 물론 전년 2020년 4월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자동차 판매가 안 좋았던 락다운이 많이 있었던 해는 맞는데 여기서 지금 해외 판매가 거의 2배가 늘었어요. 185%. 기아 같은 경우도 121%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판매만 게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차종 중에서 이렇게 세단 같은 중소형 세단을 팔면은 마진이 얼마 안 남아요. 그렇죠. 근데 SUV라든지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 팔면은 마진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늘어나는 거에다가 거기에 더해서 SUV나 전략으로. 제네시스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고수익 차종이 많이 팔린 게 있고 또 이게 차가 좀 잘 팔리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되게 많이 그 의미를 두는 건데 그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이렇게 차가 잘 안 팔리면. 네. 그러니까 일종의 할인 행사들을 하는 건데 이게 차가 잘 팔리니까 할인 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할인 그 인센티브 추이가 쭉 내려가고 한 대당 판매의 가격은 쭉 올라가고 그러면서 판매 전체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2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조 8천억, 뭐 기아 같은 경우 1조 2천억 원인데 이를 상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가 나올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 실적 추정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왜 그렇게 안 오르냐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다른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도 그 현대차나 기아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실적 부진, 뭐 실적도 괜찮고 거기에 모빌리티 전환에 협업하는 부분들도 괜찮고 그러면은 여기서 실적이 좀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부분이 눌려있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답답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뭐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차에 대한 드라이브도 현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못 오른 이유는 사실 애플카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좀 과하게 올랐다. 소위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러면 이슈들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게 언제까지 발목을 잡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 못 오르는 건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도 저 만났을 때 네.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봤어요. 네. 어제 저녁에 현대차 분을 만났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하반기에 좀 발목을 잡긴 잡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그 상반기에는 그럼 왜 이렇게 발목을 안 잡았어요라고 물어봤더니 네. 사실 이거 약간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약간 실수 비슷하게 반도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었대요. 현대가요? 예. 네. 그래갖고 이제 재고 원래 적정 재고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갑자기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서 그 상반기에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재고 부족 없이 꽤 괜찮게 좀 네. 돌릴 수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하반기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최근에 그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온이 그 과점 순위에서 꽤 높은 회사인데, 그 인피니온이 그 CEO가 2022년까지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문제를 차량용 반도체만 보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 다 쇼티지가 나고 있는데 요새 게임기라든지 뭐 그래픽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잘 못 사거든요. 그럼 그 맥락 속에서 반도체 회사들의 포트폴리오 중에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물량 조절을 좀 열심히 하면서 수익 방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중저가 차량을 좀 뺀다거나 아니면은 요새 옵션을 빼면 또 좀 싸게 해주더라고요. 그러게요. 옵션 빼면 한 40만 원씩 깎아주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제 텔레칩스가 주가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 보면서 야, 이 차량용 반도체 회사도 주가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싶었는데 사실 텔레칩스가 만드는 반도체는 그 차량용 반도체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범용 MCU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던 거는. 예. 그러니까 텔레칩스가 주력으로 하던 데는 범용 MCU가 아니라 IVI라 그랬고 우리가 보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기서 음악,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거에 반도체를 만드는 멀티미디어 회사거든요. 쪽으로 네, 멀티미디어 들어가는 쪽. 거군요.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국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산업부를 중심으로 그 컨소시엄을 짰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현대차, 모비스, 텔레칩스 이렇게 팹리스 회사들, 뭐 OEM들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이렇게 네.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텔레칩스가 그래갖고 이 파운드리가 범용 MCU 제품을 설계를 하기로 한 거고 그리고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거의 대주면서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그렇게 빠르게 해소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익 방어가 되는 정도 수준에서는 꾸준하게 좀 이렇게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기회이냐 아니면 이제 어디까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구조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딥사이트 머니투데이 방송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와 함께 공매도 이야기,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장 공감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